부동산 투기자금 쓰려고 사업자 금리라 속이고 대출받아서 부동산 구입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천명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정부는 사업자 대출 악용을 단순한 꼼수가 아닌 명백한 형사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규제를 피하려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작업대출의 구조적 위험성과 국가기관의 전면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입니다. 과거에는요, 대출 목적을 속여도 가벼운 행정제재에 그칠 거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원칙은 확고해졌습니다. 단순히 행정 제재가 아니라 사기죄 형사 고발이 기본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합동전수조사가 지시되었고요. 적발 시 투기 이익은 물론 원금까지 즉시 회수가 됩니다. 국가가 작정하고 칼을 빼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은 불법 우회 대출의 유혹에 빠지는 걸까요? 바로 제도의 틈새 때문입니다. 가계대출 LTV 제한이 엄격하고 또 DSR로 철저히 개인 소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업 운전자금 특성상 감정가 최대 90%까지 한도가 가능하고요. 또 DSR 규제도 미적용됩니다. 게다가 지금 자금 증빙을 나중에 해도 된다는 이 착시 현상이 범죄의 온상을 만든 겁니다. 이 틈새를 파고든 것이 바로 전문 브로커들입니다. 이들은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유도하고 또는 가짜 세금 계산서와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합니다. 그리고 심사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제2금융권, 즉 새마을금고나 농수협 등을 집중 공략해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냅니다. 브로커는요, 고액의 수수료만 챙긴 채 잠적해버리고 모든 법정 책임은 차주, 즉 대출받은 계약자에게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수법은 갈수록 교모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등기, 후대환 수법도 있습니다. 일단 고금리 사채나 지인 돈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에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넘겨서 담보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 사채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을 시간차로 숨기려는 명백한 자금 세탁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금융당국의 가장 1순위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대출은 권력자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잘 알려진 양땡땡 전 의원 사기대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2020년 31억 원의 상당의 서초구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족한 자금 11억을 메우기 위해서 대학생 딸 명의를 동원해서 사업자 대출을 기획했고요. 완벽해 보이던 이 시나리오는 결국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위장 사업자로 등록하고 가짜 물품 구매 내역서를 위조해서 은행에 제출한 점, 그리고 받은 대출금 전액을 대부업체에 빚 갚는 데 쓴 점, 법원은 이를 대출 규제를 어긴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인 기망행위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특정은재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되어서 본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배우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직도 즉각 상실되었고요. 정부의 허점을 노려서 거액을 챙긴 대가는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작업대출 한 번 받았을 뿐인데 쓰여지는 범죄 혐의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은행을 속인 것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의 사기죄에 해당하고요. 가짜 서류를 낸 것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됩니다. 브로커에게 통장을 넘긴 것조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은행과 합의를 하더라도 국가금융질서를 흔든 중범죄로 분류되어서 실형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징역형이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포는 금융적 사형 선고가 되겠습니다.
적발되는 즉시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아야 하고요. 못 갚으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은 즉각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요. 헐값에 강제 처분이 되면 나아가서 향후 5년간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중단될 수 있고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어서 개인의 경제생활은 완전히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 나는 아니란 생각은 이제는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은 상상 이상으로 촘촘해졌습니다. 사후점검 대상이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초과 대출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순간 금액에 상관없이 100%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무려 587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적발되었고요.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가 3배나 폭등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거겠죠. 특히 무서운 점은 기관들의 입체적 공조입니다. 설령 운 좋게도 은행 서류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출 자금 흐름을 핀셋으로 추적하고요. 동시에 국세청이 고가주택 구입의 자금 출처와 편법 증여 여부를 샅샅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100% 교차 적발 시스템 앞에서는 어떠한 꼼수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비대면 앱으로 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는 은행 직원을 직접 만날 필요가 없으니 사기죄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이거 큰 오산인 것 같고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전산 시스템을 허위 정보로 통과한 경우 일반 사기죄 대신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적용이 되어서 동일하고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디지털 기술도 법망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겠죠. 자,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규제를 피해 고가 부동산을 샀다는 단기적 이익은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그 대가로 치러야 할 현실은 최대 10년의 징역, 수십억 원 자산의 강제 경매, 그리고 국세청 징벌적 세금 추징이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압도적으로 큰 개인의 경제적 삶을 완전히 파탄내는 이 파산의 수학이 되겠습니다. 우회 대출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과거 관행처럼 여겨졌던 편법은 이제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찌르려는 시도는 당신의 모든 금융적, 사회적 생존 기반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규제와 내용들, 또 중요한 무상지원 사업 등 중요한 정보들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이었습니다.